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오는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제한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 0.2% 상승 흐름 나타나면서 2,40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0.1% 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하락장을 맞아서 국내 증시 대규모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7월 중순 이후로 사자세를 펼쳐주는 모습인데요. 돌아온 외국인들은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등 이 대형주 위주로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과 소통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의 서프라이즈라는 소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예상보다 얼마나 높았나요? 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0.3에서 0.4%를 기대했던 금융시장의 전망치보단 높은 수준인데요. 또 올 1분기 0.6% 성장률보다도 소폭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에 시장에선 우리 경제가 상반기를 양호하게 잘 버텨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 GDP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1.3%, 2분기 마이너스 3%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 마이너스대를 벗어난 뒤 8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우리 경제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은 역시나 민간 소비가 영향이 가장 컸다고요. 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 소비 부분이 1.4%포인트로 확인됐습니다. 2분기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분기 0.5% 감소했던 민간 소비는 2분기 3% 늘어나며 1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수출은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3.1% 감소했는데요. 수입도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0.8%포인트 줄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수출의 경우 중국 주요 도시 봉쇄 영향으로 인해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 등 대중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부동산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수요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엔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약 3년 만에 방향을 틀었다고요? 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 평균값이 3년 3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의
평균 전셋값은 6억 7,788만 원으로 이는 지난달보다 약 4만 원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세 매물은 늘어나는데 금리 인상 여파로 새로 전세를 찾는 수요는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감소했다며 이에 전세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 가격 수준이 높은 단지 위주로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가 비싸져서 차라리 월세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월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소비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눈을 돌리게 된 건데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3.20%로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월세화 추세는 높아진 이자 탓에 강요된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에 서민들이 매달 주거비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가을 이사철을 지켜봐야겠지만 전세 시장에 큰 불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으로 전세 월세 전환이 지속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2조 원대의 외환 이상 거래 의혹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대구지법 반부패수사부는 각각 최근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6곳에서 7곳이 은행을 통해 중국과 일본 등으로 송금한 내역과 자금 흐름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용이라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8천억 원, 1조 3천억 원의 비정상 외환 거래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돈을 보낸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송금 의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금융권에서는 2조 원대나 달하는 해외 송금이 앞서 말했듯이 불법 자금 세탁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검찰은 이 돈이 통상적인 무역거래 대금이 아니라 국내와 해외 간 암호화폐 시세 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은 만큼 더 비싸게 책정되기 때문인데요. 이외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프리미엄을 남기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코인 송금은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옮길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겁니다. 현재 해당 업체들은 외관상으로 서로 관련이 없고 대체로 사업상 거래 대금이라고 송금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2분기 경제 성장률 소식부터 해외 송금 조사 착수 소식까지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지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혜연 캐스터를 대신해서 오늘 일일 캐스터로 함께 하게 된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앞서서 살짝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미증시 같은 경우 7월에 FOMC 정례 회의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이 강하게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반기 때 부진했던 경제 흐름들이 기업들의 실적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체크 포인트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이러한 관망 심리가 그대로 옮겨간 모습인데요. 그 와중에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했다는 소식까지 증시에 하방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수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장 초반보다는 안정적으로 상승세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현재 0.31% 강보합권에서
원에서 현재 움직이면서 2,411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양지수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인데요. 0.0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89포인트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이집트 원전 이슈로 원전 관련주 강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 206억 원어치 현재 순매수 나오고 있고 기관의 매도가 오늘은 큰데 다행히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큰 폭이 아닙니다. 14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지수 수급이 굉장히 비슷한 양상인데 코스피 지수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덜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가장 거센 편입니다. 812억 원어치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에서도 현재 개인들만이 순매수세를 이어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103억 원어치 순매수세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업종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연 제지주가 그 주인공일 텐데요. 제지주의 상승을 좀 살펴보면 펄프 가격이 전쟁 장기화, 유가 급등 같은 대외 변수로 인해서 연초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펄프 가격이 월간 기준 역대 처음으로 $1,000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제지주가 장 초반부터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데에 따르면 7월 말 미국의 남부산 펄프 가격 톤당 $1,010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4.12%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주들 오늘 상승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신풍제지가 20% 넘는 상승폭을 계속 유지해 주면서 현재 제지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무림페이퍼 4.46%, 한창제지 4%대 유지해주고 있고요. 무림 S&P도 지금 현재 3.28%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반면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행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4대 금융주주들이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었죠. 상반기 9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게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증권가는 이에 되려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25일 하루 동안만 금융주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15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지난주 흐름과는 반대되게 오늘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상승세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국의 7월 제조업 지표도 2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에서 은행주의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아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 환경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풀이들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은행 관련주들 연이어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제주은행만 지금 현재 시각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카카오뱅크 0.99% 하락,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1%대 넘는 하락폭을 보이면서 은행주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증시 탑1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증시 탑10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검색 탑5 종목에는 역시나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 SK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비덴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출하식을 열었죠. 초미세 공정에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 대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노조가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는 점, 일각에서는 파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TV 특징주 탑5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일승, 풀무원, 그리고 로보스타, 마지막으로 부강약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5개 중에 첫 번째 종목인데요. 한국 BNC입니다. 미국 FDA의 안트로퀴놀로 긴급 사용 승인의 사전 상담을 공식 승인받게 되면서 관련주인 한국 BNC의 주가도 상승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환경 장비 전문 업체인 일승입니다. 일승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과 배열 회수 보일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승 현재 5.88% 상승하면서 3,420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풀무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무원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5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7.29% 상승하면서 13,25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종목 비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덴트 같은 경우는 현재 빗썸이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에 4조 원대 매각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에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가 2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 2시 6분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8.82%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12,95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물류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0.52%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9,35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광약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개월여 만에 지금 10만 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제약 바이오주들 가운데 현재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부광약품 4.49% 현재 상승하면서 9,78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의 패턴이 뭐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외국인 매수 1위, 기관 매수 1위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우선 내일이죠. 이제 보호예수에 대한 물량 해제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에서 그전에 좀 우려가 섞였지만, 이상하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가는 오히려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그 전망, 그리고 어떤 폭스바겐이나 여러 가지 포드 쪽에서의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 협업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받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뭐 LG화학의 뭐 그 블록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 섞인 부분은 너무 좀 그 시장에서 좀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와의 배터리와 협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LG에너솔루션에 대한 그 우려감이 주가 떨었던 부분이 지금은 좀 매수세로 좀 강하게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내일 뚜껑 까봐야겠죠.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영향을 줄 텐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큰 무리가 없이 이벤트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기관이 매수하는 1위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562억을 좀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슈나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의 매출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환율의 상승에 따라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도 호실적으로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오랜만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고 향후 전망도 좀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종목별 흐름으로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기관의 수급이 쏠리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무엇인가요? 네, 우선 기관 코스닥 표는 안 나오겠지만 5위가 JYP 엔터인데 6위가 바로 이제 BH입니다.
BH 같은 경우가 이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프리미엄 모델레 입지와 형성되는 어떤 신제품 스펙,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요는 좋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치과 카메라뿐만 아니라 디자인 개선도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투자 전환 이거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금 3분기에 출시 예정 신제품 본다고 한다면 3, 4분기 때 실적이 더욱더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의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매수가 27,600원, 목표가는 3만 원, 현저가 2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웅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BH였고요. 그에 대한 인사이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지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펄프 가격이 월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0를 돌파하면서 오늘자 우리 시장 제지주 관련 흐름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상승폭 키우고 있는 관련주의 흐름 먼저 점검해 주시죠. 네. 지금 펄프 가격이 상승했다는 소식에 국내 상장되고 있는 제지주들이 금일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대표적인 국내에서 많은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무린 PMP라든지 일부 제지 종목들, 신풍제지, 영풍제지 등등이 펄프 가격 상승 소식에 주가 역시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제지 산업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둔화되는 산업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의 주가는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뉴스 플로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유가를 비롯한 일부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진 모양새였는데요. 제지값이 통당 $1,000 이상의 강세를 넘어선 건 이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7개월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공공행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유가 상승이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제 펄프 가격이 톤당 $1,000를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 4.12%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 6월에 $970에 대비해서 크게 뛰어넘은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이런 가격 상승의 요인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장기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유가가 급등이 되면서 그동안의 시장에 계속해서 나타났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시차를 두고 이번에는 펄프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종이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작년보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펄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최근에 다시 한번 조금은 하향 안정화를 모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원자재별로 이렇게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펄프 가격은 이번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지속될 가능성은 다소 조금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상승에 따라 이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유가 하락 속에서 제품이 시차를 두고 현재 가격을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지 가격 이슈로 관련주의 흐름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달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솔제지와 국일제지 깨끗한 나라 순으로 브랜드 평판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제지 관련주의 주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제지 관련주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원재료 펄프 생산을 하는 업체, 특히 무린 PMP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의 효과를
받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제지 원재료인 펄프 생산을 내재화한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다른 업체들 대비 그 높은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간 매출액의 37%가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 또한 그 수출 쪽에서 제지가 68%, 펄프가 23.9%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수혜를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가 현재 예상되는 그 매출액, 올해 예상 매출액은 약 7,251억 원, 영업이익은 58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 작년 기준 97%가량 고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급부상한 ESG 경영에 역시 펄프 수요 증가에 따른 큰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대신 종이로 이 종이 포장재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면에서 향후 관련 시장 어느 정도 향후로 규모로 좀 확대가 될까요? 우선 그 ESG가 그 산업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특히 글로벌 업체 중 IT 업체들 같은 경우 그 포장재, 종이 포장재를 쓰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 ESG 경영을 위해서 친환경 포장재를 채택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의 그 대부분이 종이 포장재 또는 재활용 소재로 활용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친환경 포장 시장이 지난 2018년 22조 원에서 올해 2024년에는 약 37조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쪽의 어떤 포장재의 그 산업 성장은 종이 포장재뿐만 아니라 재활용 포장재까지 포함됐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증권가에서는요, 이 펄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제지 기업이 수혜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펄프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의 이 수익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련 기업으로서 무림 PMP가 유일한데요. 이 무림 PMP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무림 PMP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그 이익 개선 속도가 동종업종 내에서 가장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그 펄프 부분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러한 그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펄프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는 무림 PMP가 온전히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생산하는 기업의 무림 PMP에 대한 전망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포장과 제지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이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주요 기업별로 제작하는 이 제품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 선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례로는 코로나19로 골판지를 만드는 기업은 수혜를 입었지만 또 인쇄 관련 이 업체는 비대면의 활성화로 타격을 입은 모습입니다. 종목 선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탑픽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제지업종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이 약간은 둔화가 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내 제지업체들 간의 어떤 그 최근에 인수합병도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기존의 제지업체도 다른 업종을 선택을 하면서 그 활로를 성장 모멘텀을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지업종을 어떤 그 시장의 주도 섹터라든지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상승 열기를 이끌기에는 아직까지 성장 동력이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요 내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업체를 위주로 선별을 하셔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에 펄프 가격 상승이 장기화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직접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무림 PLP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런 펄프 가격 상승이 단기간에 그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실적 둔화 역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 황혜수 차장과 제지 관련주의 제지주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핌 대표 김용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FOMC를 앞두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FOMC 회의 금리 인상은 대강 윤곽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75bp로 시장이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은 또 이미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채권 가격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내렸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OMC 회의 이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미 FOMC 회의의 내용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채권 시장이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도 더 빠른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로 들어갔다. 이거를 좀 우리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채권 쪽을 보면은 잘 와닿지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예전에는 여기 이 10년물 채권 선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채권 ETF, 대표적인 ETF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코드명이 TLH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국채를 편입시킨 그런 ETF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편입된 종목들을 다 합치면은 듀레이션, 그러니까 만기 그 연도수가 13년 정도 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14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중장기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채권 시세가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의 하락률만 하더라도 한 23% 정도가 되고 최고점에서 보면은 한 34% 정도, 35% 정도 이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채권을 보면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주식만큼이나 이렇게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고 그 이후에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아래서부터 8%나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 4월부터 6월까지 한 2달 정도의 그런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범위 내로 이미 채권 시세가 들어왔고 그 상단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건 뭘 뜻하느냐면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어떤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채권 쪽으로 악영향,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을 거다. 그러니까 금리 바닥을 쳤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 시장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 그 동향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 FOMC 때 결과는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이클이 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채권 시장의 흐름처럼 CNE 패드워치 툴의 목표금리 확률 중에 가장 높은 기준금리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런 모습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주에 한 본 표 제가 먼저 보면은 제가 그때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 빨간색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위에 쪽에 있는 게 낮아지면서 그 한 단계 아래쪽 쪽으로 좀
키웠다라고 해가지고 지난주 기준으로 350에서 375가 가장 높은 이제 확률로 내년 3월 기준으로 놓고 네. 봤을 때 그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지난주 거고요. 그 뒤로 또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이번 주의 표고 이 빨간색은 지난주 걸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또 다시 이 빨간색들이 선이 낮아지면서 이쪽 아래쪽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350에서 375가 내년 3월 기준으로 최고였는데 이제는 325에서 350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400이었는데 그 페드에서 FOMC 회의 때 점도표 만들 때 제가 그때 6월 FOMC 회의 끝나고 말씀을 드릴 때 4%가 정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한 달 사이에 75bp나 내려온 겁니다. 목표 금리가. 네. 그러니까 세 단계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내일 만약에 75를 가정을 하면은 인상을요. 지금이 150에서 175니까 75를 더하면은 이제 225에서 250 이렇게 이제 금리가 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325하고 얼마가 차이 나는가 이렇게 놓고 따져보면 100bp 100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실제로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은 몇 번을 할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일 지나면은 9월, 11월, 12월 이렇게 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은 금리 인상 확률 이 11월하고 9월 달 이 놓고 보면은 50bp씩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75, 그다음에 50, 50 더하면은 325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11월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는 그냥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결국 최고점을 찍는 것은 뭐 11월 가서 찍을지언정 이미 그 속도는 이번이 정점이 된다라는 거죠. 75가. 네. 그래서 75가 되던 100이 되면은 뒤게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뭐 100bp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놀래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만약 그래서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럴 일이 나타날 확률이 지금 뭐 20%대니까요. 지금 현재 이 확률상으로 놓고 보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내일 뭐 75bp나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고 내일을 기점으로 오히려 더 기회가 오고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예상치인 75bp가 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리 인상이 크게 상승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만약에 100bp여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면 보면 좋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 목표 금리 확률이 빠르게 내려오고 국채 선물 시세는 반등을 좀 지속하는 모습으로 연계해서 해석을 하면요, 이 금리 정책의 변화도 이미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금리 인상의 정책이 만약에 11월에 이제 다 끝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국채는 먼저 움직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국채가 저점을 찍고 지금 8%나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이미 정책이 이제 끝나가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모멘텀이 됐든 간에 뭐 전쟁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국채 가격이 내린다라고 한다면은 국채 투자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꼭 뭐 주식만 해서 돈 벌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전저점까지 오는, 그러니까 지금 8%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이걸 상승폭을 줄여가지고 8%에서 반납하는 그런 수익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한 4%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반등폭이요. 네. 그 이후부터는 저점 매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그럼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그 이전에 국채금리가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좀 비교하려고 제가 2018년에 기준금리하고 국채금리가 어떤 상관관계로 이루어져서 움직였는지 그걸 한번 제가 표시하려고 정점을 기록했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정점을 기록할 때 국채금리가 어느 선을 지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어느 선을 지나가고 있는가 이걸 제가 표시해봤습니다. 까만색 박스권을 보시면은 빨간색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정점을 기록할 때 마지막 금리 인상이 한 단계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는 한 1년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1년 전부터 이게 10년물 빨간색 국채금리가 쭉 빠져내려오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인하는 내년 3월 이후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1년을 논하면 너무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1년 전이라고 하면 올해 3월부터 금리가 반등을 금리가 줄어들었어야 되고 국채 가격이 반등을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6월부터 반응을 했다 이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저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요새 시세 반영이 선반영이 너무 빠르다라는 점, 예, 그 점까지도 감안을 해줘서 6월에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반영될 그런 금리 인하가 지금 6월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달 전에 반응을 한다 이걸 논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국채 금리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 이전에 국채 금리는 먼저 정점을 찍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금리 인상 때 정점을 찍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금리 인상은 올해 11월이 될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그 이전에 그러니까 11월 이전에 금리 정점이 나오는 것은 거의 당연한 것이고 지금 6월부터 이미 만들어진 바닥이 이제 진바닥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조정을 또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6월에 한번 바닥을 만들고 그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조정을 한번 만들어서 쌍바닥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채 금리가 거의 완전히 바닥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국채 가격 이거 향후에 2, 3년 이내에 이런 가격 안 올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국채 투자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국채 실제로 이제 국채 실물을 사시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수익률이 뭐 3, 4% 표면 금리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뭐 3, 4%만 수익을 챙겨도 그렇게 억울할 게 없는데 보통의 투자자분들은 좀 그보다는 좀 높은 수익률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에 그 ETF 금리 변동에 따른 ETF로 투자를 하시면은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었던 8% 지금 반등 나온 것보다는 더 나올 수가 있다. 1년 이내에. 그렇게 본다면 국채 ETF도 이제부터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이런저런 자산들이 이제부터 바닥을 거의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진입하고 FOMC 회의 이번 건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세가 워낙에 선반영이 좀 빠르게 되면서 국채 금리 역시나 올 6월부터 반등 구간에 들어섰는데요. 8% 정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또다시 눌림목이 형성됐을 때는 진바닥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때 다시 또 채권 ETF 관련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한 금리 정책 전환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은 이 시장의 리세션 우려감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시장의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리세션 얘기가 나오니까 뭐 우리가 계속 여기서 봐왔었던 아틀란타 페드의 그 GDP 나옴 뭐 이런 것을 계속 사람들이 이제 거론을 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들이 거론하면 우린 딴 거 보자고. 네. 그래가지고 뉴욕 페드 거 우리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틀란타 페드 거보다 뉴욕 페드 거 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뉴욕 페드에서는 이 제목을 위클리 이코노믹 인덱스 그래서 WEI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만약에 이것도 거론하기 시작하면 다른 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틀란타 페드보다 이게 좀 더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뉴욕 페드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시면 이 노란색에 13위크 이동 평균선이 나타나죠. 이게 뭘 뜻하냐면 하필이면 왜 13주인가 이걸 따져보시면은 13주면은 7 곱하면 90일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한 분기의 평균값이라는 거예요. 이 노란색 선이. 이게 거의 리얼 GDP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이 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GDP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 노란색 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울기가 조금씩 이 WEI가 조금씩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13주 이동평균선은 이 바닥을 형성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이런 것이 옆으로 이어지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바닥을 형성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침체냐 아니냐 이거는 결국 경기 확장 국면 이후에는 침체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상 확장이 되면은 그 정점을 기록하면 다시 내려오게 되고 위축 국면으로 들어서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OECD 경기 선행지수에서도 계속 봐왔던 것이고 침체라는 것이 말이 무서운 것이지 실제로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도 계속 오르지 않고 어느 때 보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락이 무서워서 주식 투자를 못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 못한다. 이거는 경기 확장 국면이 언젠가 침체 국면 이후에 이어질 텐데 이 침체 국면이 무서워가지고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침체 국면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네. 향후에 이렇게 저점 형성이 지금 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면은 어쩌면 이번 분기가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건 얼마가 나오건 저점 형성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틀란타 페드에서 뭐 계속 이게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이 뉴욕 페드에서 나오는 이 자료들을 또한 다른 자료를 보면은 이런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 침체는 확장 국면 이후에는 침체가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게 무슨 망할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시 언젠가 확장 국면으로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가는 것이 있고 또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 못 닫는 건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 좀 전략적인 투자 방법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FOMC 회의 이벤트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회의 이후의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이전에 올라버리면, 그러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미국 시장이 올라버리면 또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상방으로 가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은 만약에 오늘 내일 밤에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오면 이제 모레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만약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이 많이 이제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또 너무 따라붙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이 FOMC 회의 바로 직후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7년물 발행 일정이 주말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행 일정을 감안한다라고 본다면 흥분하기보다는 만약에 FOMC 회의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한 템포 떨어져서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매수 기회를 잡는 게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FOMC 회의 이후에 미국의 재무부에서 3분기 경제 보고서하고 4분기 경제 전망하고 4분기 국채 발행 일정이 8월 1일부터 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FOMC 회의 끝나고 주말이 이제 7월 말이란 말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8월 1일이 월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3일인가 수요일이 될 테고요. 그 사이에서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그 사이에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내용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더 속도 상승 가속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채 발행 일정은 달러 인덱스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채 발행 일정이 확정되는 것 어느 정도로 확정이 되는가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제가 이 그림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3, 4분기 때 나온 요 빨간 박스건요. 그리고 지금 올해 3분기 키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달러가 지금 계속 강세를 띄우고 있는데 요 키 정도만 옆으로 또 이번 분기에도 마찬가지 4분기에도 요 정도만 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 발행 일정이 어느 정도 키를 형성할까 4분기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어느 정도 강할 건지 그게 나올 테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매수 강도 어느 정도 접근할 것인가 그걸 결론 내리면 되겠다. 8월 3일 결과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이후 시장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는데요. 주말에 국채 발행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투자를 좀 세워가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SPM 김영진 대표와 이슈 칼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인밥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성공적인 투자 되시고요. 저는 내일 낮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